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2%한테 종부세 부과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위 2%한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라고 법률로 정해버리면 장점은 그겁니다. 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상위 2%만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10년 전에 정해놓은 과표 구간을 가지고 세금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이러니까 상위 2%로 고정하자라는 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게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상위 2%는 내년도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올해 집을 살 때 이 집이 내년에 상위 2%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 때 종부세를 낼지 안 낼지 모르는 상태로 집을 사야 됩니다. 사고 나서 내년도에 가격이 뭐 급등할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하면은 집을 살 때 세금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집을 사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이건 엄청난 부작용이란 말이죠. 근데도 어쨌든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보면 이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특위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 과세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맞는 것 같거든요. 1세대 1주택자라면 뭐 투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투자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집에 내가 살려고 집을 사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를 왜 부과하느냐? 종부세는 일종의 징벌세인데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징벌의 대상이냐? 그래서 자기들도 그래 이거는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냥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세요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논리라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가구 1주택자라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식을 뭐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라 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무조건 더 내라 라든지 차를 3대를 가지고 있으면 교통량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 라든지 이런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비싼 집에 살고 있으니까 1주택자지만 미안하지만 세금 좀 더 낼래? 그 말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걷겠다고 하면 실거주하는 기간에는 안 걷어도 되죠.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가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것도 아니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뭐 이런 거라면 뭐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부자니까 세금을 좀 더 내면 안 되겠니? 자, 그리고 이것도 생겼죠. 양도 차익이 너무 과하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더 걷겠다. 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어가면은 1주택자여도 세금을 더 내라. 자,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양도세 비과세를 높여주는 겁니다.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예요, 1주택자들이. 근데 이제는 이걸 12억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억에서 12억 사이 구간이 원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안 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양도세 걷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고가 1주택자한테 걷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을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1주택자라도 5억 이상을 벌면 넌 너무 많이 벌었다. 라는 거예요. 1주택자라도 5억 이상을 벌면 넌 너무 많이 번 거니까 너는 좀 양도세 감면하는 걸 좀 혜택을 좀 줄일게.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세를 좀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5억을 초과한 사람들은 양도세 공제율을 조금 깎겠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더 내라. 그런데 이것도 원래 10억 원을 넘어가는 많은 금액의 차액을 받은 1주택자, 많은 금액의 차액을 얻은 1주택자들한테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세수가 너무 적단 말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마 이거 좀 답이 안 나오는데 자 9억에서 12억으로 여기서 팍 깎아버렸는데 여기서 안 걷으면 이거는 세수가 안 맞는다. 소위 예산이 빵꾸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기 5억으로 낮추시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답답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뭐냐? 왜 그러면 5억으로 할까? 이게 어떤 명분일까? 그 부분은 미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경우에는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약 5에서 5억 5천 사이죠. 환율 계산하면. 그러니까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 나면은 거기까지는 비과세를 하는데 그 이상에서는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5억 넘어가면 좀 과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논리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뭐냐? 미국은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상관없이 5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는 1주택자 대상으로도 지금 비과세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다주택자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얄짤없이 세금 다 걷어가죠. 그런데 미국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20주택이든 상관없이 한 채를 팔 때 5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뭐 사례들도 나오는데 뭐 해변에 집을 하나 샀대요, A씨가. 그래서 별장으로 쓰려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쓰다가 몇 년 있다가 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집을 팔았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한 5억 정도의 차액을 얻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50만 달러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다주택이라고 해서 뭐 세금을 더 내고 뭐 덜 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5억 정도는 사람이 살다 보면 벌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를 좀 중과한다는 이 개념은 어찌 보면 아주 일부분만 그냥 따온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우선 제끼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자, 그런데 미국은 하나 더 공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상속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을 뿐더러 공제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제 한도가 112억 원까지예요. 112억.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뭐 돌아가셨다. 그런데 부모님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국민들이 뭐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국에서 상속세 같은 것들, 증여나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는 거죠. 100억까지는 공제해 주니까. 그리고 다주택을 하더라도 양도세 부분에서는 거의 뭐 면제가 많이 되고요. 대신에 보유세가 높습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건데 우리나라는 취득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보유세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양도세, 팔 때 내는 세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아들, 딸한테 줄 때도 세율이 세계 최고죠. 그리고 상속세, 죽을 때 내는 세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차용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했던 거 있었죠. 뭐냐면 지금 임대사업자를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소형 주택시장이 붕괴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려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같은 것들이 아마 박살날 거다. 이 사업자들 이제 망하는 거를 보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다 소급 적용해서 말소시켜버린 다음에 세금 혜택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붕괴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여당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은 배제해주기로 지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되게 답답한데, 뭘 하나 던져놓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그거 다시 검토해볼게. 뭐 하나 던져놓고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 다시 좀 검토해볼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양도세 혜택도 뺐고 종부세 혜택도 뺏는 거였는데, 종부세 혜택은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감면 배제에서 탈락되면 월세 받는 것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종부세는 좀 빼줄게. 대신에 양도세 감면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영세 사업자들이 만약에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그때는 양도세를 중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뭐 뺏는 거니까 이게 혜택이냐라고 하면은 뭐 혜택인 건가? 뭐 2개 뺏으려다가 하나만 뺏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검토는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붕괴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신규 등록은 폐지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다 해주면 좋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죠. 자, 60세가 넘은 고령자들 중에서 생계형 소규모? 그러면은 어떤 개수의 제한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임대소득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자산의 규모에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자, 특별히 그런 분들은 좀 유지시켜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멘트는 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상황인데, 어쨌든, 뭐 특별히 좀, 그런 분들은 좀 봐드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60세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봐줄게. 대신에 양도세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찾으려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하려니까 통계가 너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연령이 몇 살이고 보유한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임대소득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니까 통계가 조금 부족하더라. 그 말은 역설적으로 통계도 없는데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약간 감으로 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그냥 임대사업자들이 그냥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떼돈 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지 않을까요? 우선 혜택을 좀 뺏어보죠.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은 고령자들 중에 소규모로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은 좀 빼드리죠. 그런 분들이 누군데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통계를 찬찬히 만들어서 빼줘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제 혜택은 또 한 번 누더기가 되고 있다.